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북한 군부 2인자의 예고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북한이 오늘 새벽 6시 29분 기습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쐈습니다. 결과는 북한도 인정한 실패였지만 혼란은 컸습니다. 요란하게 경계 경보 문자는 왔는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 몰랐고 뉴스라도 검색하고 싶었지만 국내 최대 포털도 먹통이었습니다. 북한 동향과 오발령으로 인한 주무부처의 엇갈린 해명까지 혼돈의 하루 보도합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국방부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단 낙하 예고 지점에 못 미쳐 서해로 추락한 발사체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이 파악한 북한 발사체 정보 그리고 수거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이 발사한 주장 우주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 한 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이상의 비정상적으로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에는 북한이 그동안 준비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군은 오전 8시 5분쯤 서해 추락 지점에서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해역 수심은 약 7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 인양 작업을 마치는 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은 1단 로켓 낙하 지점을 충남 대천항에서 먼 서쪽 공해상, 위성덮개 낙하 지점을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등으로 지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해상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군 레이더에선 발사체가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과거보다 빠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가 고체 연료 기반인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례적으로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기도 했어요. 네, 북한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한 뒤 조만간 빠르게 2차 발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이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 중 1단 분리 뒤 2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이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 1형에 도입된 발동기와 이 사용 원료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단시간에 2차 발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인데요. 이 군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8월 1차 발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7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사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우선 NSC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 용산 대통령실의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발사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SC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7시 5분에 출입기자단의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NSC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2차 발사를 곧장 공언한 만큼 회의체를 격상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NSC를 거의 안보실장이 주재해 왔는데 윤 대통령은 계획된 일정을 소화했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의 발사 직후 첫 번째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변동 없이 주재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접견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칫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대응해서 국내외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틀 전 북한이 발사 계획을 공개했을 때 NSC를 열었고요. 이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단계별 대응 방안도 준비돼 있다는데 한미일 안보협력, 나아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연합훈련이나 대북 제재 강화 등 강력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북한의 발사 직후 일본은 해당 지역에 한때 대피령을 내렸다가 해제한 데 이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엄중히 항의한 데 이어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오전 6시 반 오키나와 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NSC에서 북한의 관련 정보 수집과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가 비행 도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우주 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위대의 파괴 조치 명령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발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北朝鮮は一貫して核・ミサイル能力を強化していく姿勢を示しており、今後も各種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の実施など、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考えて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米国、韓国等とも緊密に連携しながら、必要な情報の収集、分析及び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한 상태고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급파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한미일 3국이 오늘 전화 협의를 가졌다며 높은 경계감으로 상황을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고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외무성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발사 감행을 강력히 비난한 데 이어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억지력, 대체력 강화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백악관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 방위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위한 많은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You have seen us take those step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유엔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몇 시간 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 계획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번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여야는 최악의 수다, 무익한 행동이라며 규탄하기도 했지만 서울에 경보가 잘못 발령된 것을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참석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선 북한의 발사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치권 반응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수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그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강행해온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강행해왔던 그 일환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엄중한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조치가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 무익한 행동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정부에는 끊임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 무익한 행동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대피 준비 경보가 서울 지역에 내려졌다가 취소된 것을 두고선 여야 간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을 위한 안보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엄호했지만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기 증폭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위는 뭐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오후 2시부터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발사 목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에 이어서 위원들의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혼란에 대해서 이른바 강제 미라클 모닝했다 이런 댓글도 있던데요. 이제부터는 그 혼란의 아침 어느 정도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최북단 백령도에서는 이른 아침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이 방공호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네, 경보 사이렌은 41분 동안 계속됐는데 주민들은 1983년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후 처음으로 오래 계속된 경보 사이렌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평온한 아침은 강력한 경보 사이렌 소리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백령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경보 문구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농사 모내 끝나고 이제 물 보러 다니거든요. 논에 나가 있는데 그때 한 6시 한 반 됐을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길래 요즘 그 북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는 7시 10분까지 41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1983년 2월 25일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국인을 몰고 귀순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길고 강력한 경보였다고 경험담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어릴 때 이제 그때 막 이제 그쪽에서 막 이제 전투기 넘어올 때 돌았는데 똑같았습니다. 그 상황이 뭐 이렇게 그 어떤지 그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군인 가족들 막 울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최근 백령도 일대에 사이렌이 울린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때였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지만 3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백령도 관내 28군데 방공호에는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평소 연습한 것처럼 어르신들과 학생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대피했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시 10분에 사이렌이 멈추고 50분이 지난 8시쯤 행정안전부에서 경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공호로 대피하고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며 가슴 졸였던 1시간 30여 분.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벽에 북한이 쏜 발사체로 경계 경보가 발령된 곳은 서해 최북단, 인천의 백령도였지만 수도 서울에도 경계 경보 알림 문자가 울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혼란 속에 대피를 준비하던 시민들은 이내 오발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한 뉴스 특보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른 아침 사이렌과 경보 문자를 마주하고 놀랐던 가슴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도 시작하기 전 들이닥친 문자 메시지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운동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게다가 경계 경보가 새벽 6시 32분에 발령됐다면서 정작 시민들에겐 9분 뒤에 알린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허둥지둥 알아봤는데 이내 언짢고 허탈해졌습니다. 잘못 발령된 경계 경보였다는 정정 문자가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분도 언짢을 수도 있고 오늘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곤히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 준비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진짜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특히 왜 대피하라는 건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설명도 전혀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못 보낼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황당했던 게 무슨 어디로 무슨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불안한데 집 밖에서 울린 민방위 방송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 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 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매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경계 경보 오발령으로 온통 뒤숭숭했던 서울의 아침.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으로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북한이 발사 실패를 신속하게 인정했지만 파장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전문가이신 김열수 실장께서도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배웠는데 오늘 그 오발령 된 문자 보시고 놀라셨다고요? 네, 뭐 저도 아침에 이제 비교적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네. 그 경보 소리는 못 들었고요. 사이렌 소리는 결국은 이제 문자만 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병철이가 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그 예. 사람이 직접 나서서 6월 달에 발사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5월 31일 오늘 발사한 건 이건 뭐지? 네. 그러면은 북한이 이게 미사일을 진짜 우리 한국을 향해서 쏜 건가? 네.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야 이게 한국을 향해서 이걸 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게 첩보가 정보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첩보가 정보로 바뀌는 과정.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북한의 위협이 정말 코앞까지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와 함께 여기 지자체나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나 이렇게 관련되는 조직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네. 이런 경보 체계가 한 번 더 이런 기회에 네. 점검이 되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요. 오랜 시간 북한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께서도 일반 시민들과 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부터는 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 동향 대응까지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합참이 네.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이 표현은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위성은 그냥 의당 우주 발사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ICBM도 우주 발사체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주로 나가서 대기권을 일단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한참 비행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가지고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합참에서 발표할 때는 이것이 우주 발사체이긴 한데 ICBM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주장했던 그런 그 군사 위성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날아갈 때까지는 똑같으니까요. 다시 들어오느냐 인공위성으로 가느냐 그 차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군사 위성에 조금 방점을 둔 그런 표현이지 않았는가 이런 지금 생각을 시점에서도 합니다.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그 표현은? 지금 시점에서는 바꿔야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2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발표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것은 군사 위성이었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얘기하는 그 말이 저는 맞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발사체 안에 위성을 탑재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2016년에 광명성 4호 이후에 7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위성 발사 주장은 몇 번째이고 어느 정도의 좀 성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사실상 인공위성을 가장한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이게 일본 열도를 넘어감으로써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대포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은 1998년도, 2002년도, 2006년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대포동 미사일을 다 발사를 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난 이후죠. 2012년도 4월 13일 날 발사한 것은 은하 3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발사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은하 3-2호를 발사해서 이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우주 궤도까지는 올라갔죠. 그 뒤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 2월 달에 다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때는 광명성 4호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사한 것은 지금 북한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7번에 걸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고 그중에 5번은 실패했고 2012년도 12월과 2016년도 2월 달 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 군사적 실효성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리면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북한으로 봐서는 필요하죠. 네. 우리 한국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올 12월 달에 한국은 우리의 군사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네. 800kg짜리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통해 가지고 펠콘 9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발사를 하고 내년도에도 다시 4기를 더 발사해서 총 5기의 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한국은 고체 연료 엔진을 이용을 해서 네. 작년 12월 31일 날 아마 집에 퇴근하실 때 뭐 이게 뭐 저기 UFO가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그거 예.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고체 연료형 엔진 네. 그 이제 성공한 것을 그때 이제 예. 보여주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는 이제 소형 위성을 발사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고체 연료 죄송합니다. 대형 위성 5개 그다음에 소형 위성이 군집처럼 올라가서 이것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24시간 이제 우리 한국도 북한을 감시 감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인들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예. 주한미군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또 주한미군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전략 자산들이 수시 때때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무엇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 북한이 첩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간첩을 통해서 첩보를 획득하거나 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런 군사위성을 발사해서 한국 또는 주한미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자신들도 24시간 그렇게 관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번에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안 나옵니다만 잠깐 전까지 실장님 옆으로 나갔던 화면이 잔해였거든요. 그 말씀하신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발사체의 일부 물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인양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뭐 화면상 저것 봐가지고는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사 네. 전문 기술자는 아니기 예.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고요. 예. 대신에 이제 저런 분야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4월 달에 4월 13일 날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네. 그 실패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해군은 북한의 1단 추진체 그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 달에 발사한 거 그거는 이제 했고 2016년도 2월 달에도 발사했을 때 북한은 이때 아주 교모하게 1단 추진체라도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회수하지 못하게. 예. 대신에 페어링은 이거는 뭐 폭발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페어링은 우리가 제주 남방에 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회수해 위성 왔거든요. 그렇죠. 예. 위성 덮개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는 북한이 SA5라고 하는 거 그것을 NLL을 넘어서 우리 속초 오른쪽으로 이제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구조함이 가가지고 그걸 갖다 다 회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우리 한국 해군한테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데 이거 할 때마다 가가지고 다 회수를 하거든요. 지금 저기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저 그림은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고개의 이제 바깥 부분이란 말이죠. 그거는 일단은 이제 회수를 했고 아마 추진체 1단까지 회수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좀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애초에 이제 5월 30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발사를 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통보는 했습니다.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예. 시기적으로 왜 이때 지금 쏴야 됐을까요? 뭐 5월 31일이나 6월 1일이나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날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이 기술이 그렇게 자신들이 요구했던 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척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상 북한이 이런 인공 위성을 군사 위성을 이렇게 발사하고 싶은 날짜들이 꽤 있었거든요. 한번 그냥 언뜻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G7 그리고 한국이 누리호 발사했을 때, 요때 이제 하면은 수많은 그 핑계거리를 대고 이거 발사할 수 있었는데 왜 발사를 못했느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계속해서 4월 달에도 가서 자 이제 저기 군사위성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계획된 날짜에 발사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5월 달에도 김정은이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탑재 준비까지 끝났다. 그러니까 차후 계획까지 내 승인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정치적 의지가 네. 북한의 과학 기술을 능가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학자들이 쫓기게 되고 쫓기게 된 결과가 실패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늦었다 빨랐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군요. 사실 그런 예고 차원으로 보면 지금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때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우주 개발은 도발과 위협이고 한국이 하는 것은 평화적 목적이냐 비판하기도 했고 또 중국도 최근에 창정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걸 다 의식한 행보일까요? 이제 사실상 뭐 그거는 뭐 전혀 다르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네. 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주권이 없죠. 왜 없느냐 하면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 앞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를 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핵을 대포동 미사일에 탑재하면 이게 핵 미사일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이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이 앞으로는 사실상 핵실험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우주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100%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북한이 이것이 오늘이 발사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이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핵심은 한국에서는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고 또 중국에서도 유인우주선이 발사해서 성공하고 그러면 나도 이거 발사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예요. 기술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 그거는 과학자한테 맡겨둬야지 김정은의 의지가 여기에 작동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보한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쏘기도 했었고 지금 북한에서는 제2차 발사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2차 발사는 또 가능하다고 좀 보십니까? 2차 발사를요 가능은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NSC도 그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서해 발사장에 발사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발사장이 있고 신형으로 새로 발사장을 만들었는데 옛날 발사장에서는 액체 연료를 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창리 말씀하시는 동창리요. 거죠?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것은 가로 세로 135m, 40m짜리 새로 만드는데 여기도 지금 발사대에 가까이 이동을 시켜놨다라고 그러잖아요. 곧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형 발사장에서 발사한 게 오늘이라고 하면 신행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것은 고체 연료 엔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얘기한 6월 11일 이전에 발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북한의 국가위성개발국이 발표한 내용을 유심히 보면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최대한 빨리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두 번째는 실패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극복해낼 건가.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게 대해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종합을 하겠다. 이 3단계가 그럼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2년도에 은하를 발사했을 때 4월 달에 실패하고 12월 달에 성공했거든요. 8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굳이 뭐 이 기간까지는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아무리 빠르게 발사하고 싶어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계속 정치적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또 실패는 예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침 화면에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 때 나왔던 우리가 최근에 북한이 어떤 걸 뭘 공개할 때마다 소환되는 5개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자, 오른쪽 하단에 군사정찰 위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때 계획을 하고 발사까지 지금 2년 5개월이 걸렸고 5년을 놓고 보면 이제 반환점을 돈 건데 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핵무기 소형화, 전술무기 이거 뭐 이미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15,000km 사정권의 타격 명중률은 화성 15형, 17형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다 실험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핵 잠수함 이거는 아직 안 됐지만 수중 발사하는 그것은 헤일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지난번에 네. 한번 시험한 거 그거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인 정찰기는 아직 남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시험 발사한 이게 군사위성 이것도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50% 이상은 달성하지 않았냐. 2년 반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남아 있는 2년 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년 반 동안에 남아 있는 것도 북한은 아마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북한 행보도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 주목할 대목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특감팀은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결국 수사 의뢰가 포함되어 있는데 선관위의 발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부터 연 이틀째 열린 긴급위원 회의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환담하면서 입장문에 문구를 두고 경론을 벌이는 모습이 취재진의 폭탄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노태학 위원장이 직접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태에 거듭 송구하다며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해 4가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 의뢰와 함께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선관위는 또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후속 대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후속 대책도 집중 논의했는데 특히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눈에 띕니다. 조직 외부에서 온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어서 이번에 외부 인사가 임용된다면 35년 만입니다.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인사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사무총장에 대해 내외부 청문위원이 검증하는 자체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전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로 바꾼 뒤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관련자와 접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이 의원이 이번 사건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 전 대표나 강 전 회장 등과 긴밀하게 접촉을 해오면서 향후 진술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우리은행에서 여신 의향서 발급을 담당했던 부서 책임자를 소환했습니다. 김 전 부행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PF 대출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낼 때 발급을 담당한 부동산 금융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과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 청탁을 받고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자금 조달 등을 도와준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후진 차량에 치인 70대가 2시간 동안 치료가 가능한 병원 11곳을 찾아다니다가 수용을 거부당하면서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후진하던 자동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 접수 10분 만에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의식이 있던 A씨를 수원 아주대병원 등 종합병원 11곳에 옮기려고 했지만 병실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씨는 신고 접수 2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2시 무렵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심정지를 일으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네, 최근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의료진 처벌이 가시화할 경우 응급의료 붕괴를 불러올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그 시간과 장소에 없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 가능한 응급 외상 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금 전부터 서울 도심에 모여 현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경우 캡사이신을 사용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세종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가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분신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오후 4시 20분쯤부터 막 시작됐습니다.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이곳 세종대로에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가 빚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은 문화공연과 전체 합창을 끝으로 오후 5시에 본 집회를 해산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늦게 시작한 탓에 조금 늦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최근 정부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향후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노동절에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에게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본 집회가 끝나도 산하단체인 건설노조 1,500명은 그대로 남아 저녁 7시부터 청계천에서 야간문화제를 열고 추모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를 그대로 배치해 모든 집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구호를 심하게 외쳐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도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여러 번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캡사이신 분사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최루제인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강제 해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이 집회에서 캡사이신을 쓴 건 약 6년 전이 마지막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엔 사용한 적 없는 캡사이신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동안 노숙 집회를 진행한 뒤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연일 불법 집회에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하며 힘을 싣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밤엔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탁월하게 대응한 기동대원에게는 특진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120여 개 경찰부대 12,000여 명을 배치해 불법 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주도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경찰에 촉구하고 있는데 이 양측 간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빚어지지는 않을지 쭉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대로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전남경찰청은 길을 막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9일부터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막루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 3명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 5시 반쯤 김 씨가 쇠파이프로 경찰관들을 때리고 저항하자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해 검거했습니다. 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이나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한다는 우려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실제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총파업이 불법적이라며 시작 전부터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나서려면 노사 간 협의가 파행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섭도 들어가 있지 않고 조합원 찬반 투표 같은 행위도 거치지 않아서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도 정부가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실제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그다음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 69시간제 폐기 이런 것들이 전체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속노조가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장에 대한 업무 방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파업을 사전 예고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기아차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교섭이나 조합원 투표 없이 파업에 나서는 등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에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도주할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유가족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는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가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창문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차량 안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확 느껴졌어요. 이후 검찰은 A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도주 혐의만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를 차로 친 걸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오인했고 자택 주차장에 다다라 사고 가능성을 인지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가 차로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 말았을 거라면서도 도망친 건 아니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사고를 낸 뒤 더 멀리 달아나지 않고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한 점, 주차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주치사를 뺀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질타한 뒤 9살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차마 헤아리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유가족들이 항소해야 한다는 의사도 함께 밝힌 가운데 검찰 역시 재판 결과를 분석한 뒤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65살 A씨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한 합의와 관련해 공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고 배승아 양 어머니는 딸을 죽인 사람을 처음 봤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형량을 10년, 20년 받게 하려고 싸우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된 20대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살인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앱에서 연락이 닿은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여성 A씨.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택시기사 신고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애초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범행 이후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매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에 앞서 범죄와 관련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색어 가운데 시신 없는 살인도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와 함께 범죄 관련 도서를 도서관에서 빌려본 사실도 알려져 경찰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왜 살해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경찰 조사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WBC 야구 대표팀이 대회 기간 경기 전날에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O는 해당 선수들에게 경위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BC 대표팀이 지난 3월 경기를 앞두고 연이어 도쿄 아카사카 유흥가에 술집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호주전 전날인 3월 8일 밤 술집을 찾아 9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호주전 당일이자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술자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선수는 투수 3명. 모두 다른 구단 소속으로 선발과 중간 개투, 마무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KBO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수 3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선수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KBO는 철저하게 개별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속 구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구단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신속하게 그다음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전 역전패에 이어 일본전 대패로 세계 무대에서 실력 격차만 확인하는 수모를 겪은 WBC 대표팀. 뒤늦게 터진 술자리 논란에 열정적으로 대표팀을 응원했던 팬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포스코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첨단 기술 도용에 장비를 만들어 해외로 유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이 기술 유출 범죄 수사팀을 꾸린 뒤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인데 넉 대는 이미 해외로 팔려 나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물류 창고입니다. 수출 대기 중인 장비를 검사했더니 포스코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게 확인됩니다. 두 개 하나잖아요. 네. 이거 밀어내는 방식이 포스코고요, 이게. 보름 뒤 압수수색 현장에선 포스코 에어나이프 기술을 가져다 쓴 도면도 나왔습니다. 에어나이프는 가스를 뿌려 철판에 아연이나 알루미늄을 정밀하게 입히는 장비로 이렇게 만든 소재는 차량 외장재 등으로 쓰입니다.
포스코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3년 넘게 걸렸고 5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던 A씨는 회사를 차린 뒤 해당 기술 개발에 참여한 다른 2명과 함께 기술을 베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란 회사 2곳에 4대를 팔아 35억 원을 챙겼고 지난해 타이완 업체에 23억 원을 받고 3대를 더 팔아 넘기려다 걸린 겁니다. 세관호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 저장 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 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A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2곳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작년 9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의업체가 포스코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조만간 해외 수출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 착수하게 됐습니다. 훔친 기술로 만든 장비가 이미 해외로 팔려나간 상황이라 해체해서 똑같이 만드는 역설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포스코는 회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번엔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역외 탈세자들입니다. 탈세한 자금으로 수십 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 회사의 지분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서 자녀 명의의 역외 보험료를 대납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기업 사주인 A씨는 수출 물량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했습니다. 탈루한 법인 소득은 동남아 지역의 부동산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최근 2, 3년간 27채를 매입했고 해외 주택 취득 사실도 미신고해 임대 소득도 탈루했습니다. 회사 지분 매각 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역외 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주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배당 역외 보험 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억 원을 대납한 것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00억 원대의 증여세 추징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 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출거래 조작과 부당 역외 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등이 주요 탈세 혐의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일시보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역외 탈세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역외 탈세 세무조사로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광고 순위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광고 대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광고 대행사 대표 43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개발자와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광고를 의뢰한 화장품 업체 대표 등 2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고 대행업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5년 동안 키워드 검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네이버 계정들을 구매한 뒤 특정 업체의 상호가 경쟁사의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게 하거나 블로그의 광고 글이 검색 상위권에 오르게 한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실패로 끝난 가운데 오늘 아침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직후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 잘못 발령된 것으로 정정되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이 모호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인 아침 6시 41분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이 지난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가 잘못된 발령이라는 내용의 정정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난 7시 25분 다시 서울시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위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40여 분간 번갈아 발송된 문자로 벌어진 대혼란. 발단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보낸 지령방송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행안부 중앙통제소가 각 지자체에 백령면, 대청면의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백령, 대청면 지역 중에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의 지자체가 경보를 스스로 발령하라는 의미였다면서 이런 문자를 서울시가 잘못 해석해 경보를 잘못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보 미수신 지역이 백령, 대청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모호하고 행안부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박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무총리실이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에서 검색까지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접속량이 평소보다 10배나 폭증해 대처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네이버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정작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접속이 안 된 것입니다. 뉴스 화면이 정말 안 보였거든요, 계속. 다른 서비스보다 뉴스를 계속 검색했는데 뭐 특정 기사 한두 개 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서비스가 안 되고. 네이버가 밝힌 접속 장애 발생 시각은 오전 6시 43분. 정상적으로 작동한 건 그로부터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접속 장애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에 집중됐고 PC는 서버가 달라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인은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 2분 전 서울시에서 오발송한 경계경보. 네이버 관계자는 새벽에 접속량이 평소 대비 10배가 증가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대처하는 데 5분가량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피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면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네이버 정도쯤 되는 기업에서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 설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속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차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도 찾아야 되고. 네이버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트래픽이 조금만 늘어도 자동으로 비상체계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상황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아침부터 요란하게 울렸던 긴급 재난 문자, 결국 오발용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죠. 그렇다면 긴급 재난 문자는 어떻게 발송되는 걸까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재난 문자 서비스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송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서 내용과 전송 지역 등을 정해 발송합니다. CBS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번호를 지정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특정 기지국 반경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 동시에 발송됩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도 갑작스럽게 울리는 재난 문자에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긴급 재난 문자는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40데시벨의 알림과 함께 발송되고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거나 공습 경보가 내려질 때는 60데시벨 이상의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삐익하고 긴급하게 울리는 경고음은 국제 표준으로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도 같은 경고음을 쓰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도 경고음이 울리다 보니 그리 급하지 않은 재난 문자에 소음 공해로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고음과 함께 안내 메시지를 담은 팝업 창이 뜨는데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에 이 팝업창이 떴을 때 임의로 닫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운전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팝업창 때문에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설정 변경을 통해 아예 재난 문자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도 지난달부터 재난 문자 규정을 개정하고 심야 시간대 경고음 데시벨을 조절하거나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발생한 오발령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일 뿐 오발령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들의 혼란도 과잉됐던 만큼 다시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면밀한 대책을 세우기엔 엇박자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발령 문자와 사이렌 때문에 새벽잠 설치고 가슴 졸여야 했던 그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태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령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경계 경보가 다 해제된 거죠? 네, 오늘 새벽 6시 29분에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이뤄지면서 우리 서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이후 1시간 반 만인 아침 8시 1분에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경계 경보는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 항공기, 유도탄이나 지상이나 해상에서 전력의 적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건데요. 당시 백령면 사무소는 대피소 20여 곳의 문을 열고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몸을 피하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한 백령도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보 발령 직후 상황에 많이 놀라기는 했다면서도 대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민들 대피하라고 실제 상황이라고 위성 발사체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고 그 통보를 받고 방송을 듣고 사이렌을 계속 울리는 상태죠. 조업 나간 배들한데 그 안전 지역으로 좀 대피하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받고. 네, 실제 상황. 바로 그 실제 상황이란 말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이때 서울시에서도 실제 상황이라면서 시민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근길, 등굣길에 참 여러 시민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각자 머릿속이 좀 복잡했거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아침 6시 41분쯤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이 문자에는 오늘 아침 6시 32분에 서울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면서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고 또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을 오가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네.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울리는 경보에 전쟁이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긴급 문자 방송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2번 연속 문자가 와가지고 깜짝 놀랬고요. 부모들도 본이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를 준비하거나 또 큰 소리에 놀라서 우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학교에 보내는 등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김태원 기자가 지금 오늘 아침 오발령 아침 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국회 상황에 변동이 생겼거든요. 잠깐 현장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에서 취급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아예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가려운 곳, 궁금한 곳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곳인데 그러려면 국회 정보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의사진행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가 산회가 되고 여야 간사들 간에 절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절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원장이 이 절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국회 정보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해서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했고 위원장께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절충안에 대해서조차도 여당 간사님께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딱 한 줄만 답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 한 줄은 용산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외의 답변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국정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럴 것이라면 민주당 입장은 국회 정보위를 공개로 진행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위원장에게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국회 정보위의 공개 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정보위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소병철 의원님께서 보강 설명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병철 의원입니다. 네, 오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을지 주목됐는데 역시나 쟁점이었던 미국 도감청 의혹 때문에 정보위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민주당 윤건영 정보위 간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4월에도 도감청 때문에 현안 보고 불발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역시 국회 정보위가 파행으로 끝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좀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북한 관련 언급은 일단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듣다가만 초등학교 학부모 목소리가 있거든요. 듣고 나서 다시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게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대피하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네,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께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을 말씀하셨는데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무조건 대피하고 준비하시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자, 행정안전부가 잠시 뒤에 서울시 경계경보가 오발령이라고 정정을 했고 또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지금 서로 책임 미루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가 문자를 보낸 지 22분 만에 아침 7시 3분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보냈던 경계경보 문자는 오발령이었다 이렇게 정정을 한 건데요. 네. 경계경보가 발령됐던 지역은 백령도뿐이라서 서울시가 잘못 보냈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다시 아침 7시 25분에 발령됐던 경계경보가 해제됐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보냈던 지령방송을 넣고 양측이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벽 6시 반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지령방송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현재 시각 백령면과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이 어디냐를 놓고 문제가 생긴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백령도 안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은 자체 경보를 발령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경계경보를 자체적으로 내는 게 옳았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거라면 발사 추정 시각에서부터 10분 가까이 늦게 문자가 발송된 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렇게 서울시랑 행정안전부가 44분 동안 보냈던 문자 내용들이 계속 엇갈리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이 어디냐를 놓고 좀 해석이 달랐던 거네요. 자, 그런데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한 것, 오발송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당장 지난달 28일 밤 9시 39분에도 서울 종로구가 긴급 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한 일이 있었는데요. 밤 9시 5분에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추가 지진 상황에 유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정작 지진을 느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8분 뒤에 서울 종로구에서 아까 보냈던 문자는 훈련 메시지였고 실제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정정 문자를 다시 보내왔는데요. 좀 지진 상황을 가정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안내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 메시지로 훈련하던 과정에서 당직 근무자가 실수를 해서 문자 메시지가 잘못 발송된 겁니다. 다만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오발령 사태는 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아까 북한 전문가께서도 울릉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좀 양상이 다르게 늦게 보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설명과 해명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민방위 방송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위급 재난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될 때요. 주택가에서는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해서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 출근길에 나서면서 마치 확성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경보방송 소리를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방송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좀 음질이 좋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다 이런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오해로 인해서 발령됐다는 경계경보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작정 피하라는 말뿐이었고 또 같이 나왔던 방송은 좀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당시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일부 모바일 버전에선 접속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된 뒤에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긴급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어플에도 당시 접속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기능이 마비됐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서울 시민들이 좀 오늘 아침에 자신이 왜 대피를 해야 하는 건지 또 만약에 정말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오발령이라고 했을 때 안도가 아니라 불만과 짜증이었다는 점 당국에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사회부 김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한 가운데 제주에선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미국 국무부의 보차관보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해군과 해경, 화생방 사령부 특임대가 순차적으로 선박에 올라 검색에 나섭니다. 대량 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
승선 검색 절차를 숙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주관한 확산 방지 구상 PSI 해양 차단 훈련은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기상 악화로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미일, 호주 4개국 함정의 제주 공해상 훈련은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로 인해 우리 함정이 이렇게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한 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에 앞서 북한은 자신들을 겨냥한 봉쇄 훈련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훈련 당일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곤잘레스 수아레즈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North Korean launch this morning is just a further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추가 도발에 이은 도발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비협조적인 게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공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결론은 보류. 자, 오늘 브리핑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우리 시찰단을 이끌고 일본 현지 점검에 나섰던 유구키 시찰단장이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진행을 했던 현장 점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핵심 주요 설비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인데요. 유 단장은 오염수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장비 성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능 평가를 위해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알프스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농도를 측정한 원데이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회 농도 분석을 하는 64개 핵종에 대한 최근 4년 동안 운전된 설비 자료, 그리고 검출 이력이 많은 핵종 10여 종은 주 1회 측정한 처리 전후 최근 자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프스를 3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살폈다고 했는데요. 알프스가 설치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 주요 고장 사례에 대한 자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 높은 방사선이 감지가 되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가 돼 있고요.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도 설치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서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추가 자료 확보 등을 볼 때 과학적,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뿐만 아니라요, 국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렇다면 시찰단의 결론은 뭔가일 겁니다. 하지만 시찰단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유 단장은 도면대로 돼 있다고 해서 성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분석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시찰단 20명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이 1명이고 나머지 19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국회 정보위가 전체회의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앞서 윤건영 간사가 도감청 논쟁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고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국회로 가서 이번엔 여당 간사 브리핑도 들어보겠습니다. 업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동향 부분입니다.
북한이 그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이라고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정원에서는 이번 비행을 보면서 과거에는 1, 2단체의 비행 경로가 일직선이었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를 설정하면서 횡기동을 통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에서는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 차량 및 천막 동창리. 이번에 발사장. 관람대. 예.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나도 마음이 급해서 빨라졌네 말이. 동창리 발사장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이 식별됐는데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체에 탑재된 만리경 1호는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가 최대 1m 내외인 초보적 정찰 임무 정도만 가능한 소형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 사실과 원인을 신속하고 상세히 공개한 것은 위성 발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발사 행위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 선언을 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엔진 이상 점검, 보안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에는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발사 장소 역시 신뢰도가 확보된 기존 발사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입니다.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보로 던일과 같은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에 5월 16일 공개 행보 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작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내외 특이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실무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북한인들의 밀수, 밀입국 등 위법 활동을 처벌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자들의 귀국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에서는 북한의 제재 위반 소지 품목 수출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의 부적분은 70여만 톤인데 4월 달에 19만여 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5월 춘궁기에 다시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현재 곡물 가격은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생고로 인해서 내부적인 불안 요인으로 많이 비하가 되고 있는데 강력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을 했고 물자 타치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은 5월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을 했고 단둥 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5월에 들어 평양에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하여 평양시 일부를 준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했으며 국경 개방 시점도 고심 중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대공수사 경과에 대한 보고였는데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 상당 부분 공개가 돼서 별도로 브리핑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아졌어요. 네,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준일 관련 추가. 네, 아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파행이었다고 했는데 일단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국정원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내용은 일단은 북한 발사체 발사 실패 배경이 하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근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발사체 실패와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특히나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조급하게 감행을 하다가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말이 있었고 특히나 관람 시설이 식별됐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황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수면 장애를 포함해서 특히나 뭐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는 등 건강 상태까지 유상범 의원이 소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가 좀 더 정리하는 대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 뉴스에서 여러분께 보도하겠습니다. 네, 4년 만에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18일 이후 추가 발병 신고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발병이 없으면 6월 중순쯤에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불과 며칠 사이에 청주와 증평에서 잇따라 발병하면서 모두 11곳의 우제류 농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발병 농장이 청주와 증평 방역대인 반경 3km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방역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소독은 물론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8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청주시 북이면의 한우 농가 인근입니다. 이 농장을 마지막으로 10여일이 넘게 구제역 발병 보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감염 농장이 늘지 않자 방역당국은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세가 유지되면 6월 중순쯤 구제역 종식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지역 소사육 농장의 도축장 출하 일부 제한은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방역 지침상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14일이 지나면 확진 농장 주변 3km 방역 대박 농장은 도축장 출하가 전면 허용됩니다. 모든 도축장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위기관리 심각 등계임을 감안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후에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심하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라며 추가 발병이 없더라도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총 5,296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324건으로 전체 6.1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 6.1%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올해 증여 취득세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최근에 꽉 막혔던 매매 거래가 일부 살아나면서 증여 대신에 매매로 돌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83,512호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규모는 이같이 나타났고 비중으로 보면 중국인이 54%를, 미국인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공표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군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 바로 앞을 가로지르며 위험한 비행을 하는 모습을 미군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미군 RC-135 정찰기 코앞으로 중국군 J-16 전투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과 이후 미군 정찰기가 흔들리는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측은 지난 26일 남태평양 공해상공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던 정찰기 앞으로 중국군 전투기가 위협적인 비행을 하면서 항로 차단을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지방의 날씨가 확연히 다르겠는데요. 내일 중부 지방은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며 걷히겠고 낮 동안 중부지방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충청 남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지역에는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유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와 부산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4도, 부산은 21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남부지방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북상하는 2호 태풍 마와르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추가된 속보와 또 미처 전하지 못한 뉴스는 이어지는 2분위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